기후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루시로브님이 하실까요? 저는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이라서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기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목은 기후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기후 위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기후가 재앙으로 닥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데 좀 희망을 보태서 뭐 재앙이라든지 위기 말고 그냥 기후 변화 정도로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좀 시작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20년의 과학사진상 기후 부분에서 수상한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지만 이 북극점이 지금 기울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북극점이라고 하는 것, 남극점, 북극점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워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녹아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2021년 기사인데요. 북극의 얼음이 사라진다. 그리고 남극의 얼음도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지구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 이상기후가 많이 늘고 있죠. 그게 이제 왜 이상기후가 늘어나느냐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Z기류가 약화되면 이상기후가 약해진다라는 게 있는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지금 왼쪽 오른쪽 그림이 편서풍 파동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편서풍 파동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좀 굉장히 좀 그래도 평행하게 가고 있고요. 일정해 보이네요. 네. 오른쪽 그림은 굉장히 사행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동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북극과 이제 적도, 그러니까 이제 고위도와 저위도 사이에 온도 차가 좀 사실 크면 굉장히 강한 힘에 의해서 좀 평행한 바람이 불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빙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닷물은 투명하죠. 그런데 이제 빙하는 하얀색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반사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빙하가 사실 있으면 이제 햇빛을 반사하니까 극지방이 좀 춥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흰 옷을 입으면 시원한 걸로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햇빛이 빙하가 녹으면 바다가 되니까 투명하죠. 그러면 햇빛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극지방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북극 쪽에 기온이 좀 올라가니까 기온차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이 편서풍 파동이 이렇게 사행을 하게 돼요. 요동을 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이 찬 공기고요. 요 옆쪽이 이제 따뜻한 공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동이 막 지나갈 때 이 찬 공기 있는 쪽에 오면 극심한 한파를 겪게 되고요.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되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요동을 치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이거 막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상기후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런 영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면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게 IPCC 보고서인데요. 이게 2021년에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이 나왔거든요. 번역본으로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요. 핵심 요약을 좀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고서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을 좀 꼽아봤는데요. 의견이 분분했어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인간에 의한 영향이냐 아니면 자연에 의한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로서 인간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백하다 이런 표현이, 그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명백하게 이제 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수준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일상이나 우리의 기후의 변화를 어느 정도 입혔을 것이냐라는 게 이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네, 라는 게 하나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배출, 그러니까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요. 모든 고려한 시나리오에서 21세기 중반까지 계속 기온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너무 극심하게 닥쳐 있는 상태고 막기가 어렵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고요. 근데 특히 이제 나중에 보면 제가 해수면 자료 보여드릴 텐데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한글 워딩은 좀 어렵다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워딩은 그냥 돌이킬 수 없다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수면 변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수면은 그냥 무조건 상승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바가 뭐냐면 10만 년 동안 이제 그 가장 온난했던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0만 년 동안 이 정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크가 한 1도씨 정도 상승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랑 비교를 좀 할 거냐면 1850년부터 1900년 요 정도 기온이랑 비교를 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산업화 기준이어서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할 텐데
이제 그동안 보면 1850년 동안은 뭐 기온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 변화가 완만하죠. 그런데 산업화 이후로 가게 되면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변화를 보면 이게 너무 급격한 변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1도씨를 넘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까만 선이 관측 자료 실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갈색 선이 인간에 의한 효과랑 자연의 효과를 합친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자연에 의한, 그러니까 태양이나 화산 활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적 요인만 고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까만 선과 갈색 선이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자연의 효과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의한 효과로는 기온이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그래프상의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인간에 의한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에 의한 효과 때문에 기후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좀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이 된 게 극한 고온에서 극한 고온도 이제 고온의 정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고온의 정도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네. 전부 다 빨간색이죠. 극한 네. 고온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고온의 정도가 더 극심하다는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 네. 지금 까만 점이 인간 영향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까만 점들이 3개 찍혀 있다는 건 이건 명백하게 인간 때문에 올라간 거다라는 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핵심은 극한 고온 현상이 극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호우랑 가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우도 보시면 초록색이 호우가 더 심해졌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갈색은 가뭄이 더 가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경향성이 호우도 더 극심해지고 가뭄도 더 극심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후의 패턴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1도씨 지구온난화 수준마다 관측되는 변화를 이제 관측된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그래프의 핵심은 오른쪽에도 1도씨입니다. 요거는 근데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 모델과 이제 시뮬레이션과 이제 이 관측치가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1.5도씨, 2도씨, 4도씨 기온 상승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봐야 하는데요. 그게 이제 1도씨 지금 현재 관측치랑은 잘 일치한다라는 신뢰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5도씨 상승했을 때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1.5도씨가 올라갔다는 게 모든 기온이 다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평균치가 1.5도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지금 보면 극지방 쪽은 보면 색깔을 보면 이미 뭐 한 3도씨, 4도씨 올라간 영역들이 보이는 거죠. 2도씨가 올라가면 여기는 지금 보면 뭐 거의 5도씨, 6도씨 정도 올라가는 영역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도씨를 보면 사실 이거는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지금 고위도 지방을 보면 7도씨 이상 기온이 상승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7도씨 정도가 올라가면 모든 생태계가 뭐 다 파괴된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죠. 적응을 빨리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뭐 2도씨만 올라가도 우리나라 기온 변화는 뭐 한 3.5도씨 정도는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큰 실제 평균 기온 변화보다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강수량 그리고 이제 그 토양의 수분 함량 그래프인데요.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죠. 근데 사하라 사막 있는 곳이 강수량이 많아지는 효과가 벌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요. 사하라 사막의 토양이 습해지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여기를 보면 브라질입니다. 아마존이 있는 곳이 건조해지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아마존이 건조해집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쌤쌤이 아니냐. 한쪽은 비가 많이 내리고 한쪽은 건조해지니까 쌤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단순하게 생각한 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이 대륙을 넘어서서 생태계가 이동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인간이 일일이 옮겨주는 게 아니라면 힘들 텐데 거기 있는 뭐 나무 식생이라든지 뭐 동물들 다 이제 사실은 적응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4도씨가 평균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지역별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극지방이 일단 엄청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얼음 싹 녹을 것 같고 아마존 저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나무들이 어떻게 될까 사막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완전 또 다른 문제가 되네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4도씨가 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기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극한 고온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자료가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던 그런 극한 고온이 이제 1850년, 1900년 요 사이에 10년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극한 고온이 현재는 지금 10년에 3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씨만 올라가도 그렇게 빈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이제 4도씨 정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10년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극한 고온이 거의 매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기온이 아까 그 제가 편서풍 파동 사행 치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고요.
아래쪽에 자료는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번한 것도 빈번한 건데 한 번 올 때 강도도 훨씬 세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50년에 한 번인데요. 50년에 한 번 있는 것이 만약에 4도씨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50년에 거의 40번이 일어나는 겁니다. 50년 동안 한 39년은 다 50년 만에 최고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강도도 굉장히 극심해진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강수량이나 이제 그러니까 호구나 가뭄 현상 같은 것도 빈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강도도 점점점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빈도도 이상 기후도 커지고 강도도 훨씬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반부 이야기까지 됐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드릴 말씀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오른쪽 그림이 누적 배출량이에요. 1850년 이후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인데 그거랑 세로축을 한번 보시면 기온의 상승입니다. 그럼 보면 이 그래프의 경향성이 지금 거의 정비례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명백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온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5가지 시나리오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핵심적인 그래프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SSP1, SSP2, 3, 5 이렇게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1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2070년 요 정도쯤에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좀 이상적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SSP2 정도만 돼도 이미 50년에 2도씨 정도 기온이 상승하고요. 그 이후로 가게 되면 사실 SSP5 정도는 5도씨 정도가 올라가요. 2100년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거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시나리오 1번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2번만 되더라도 거의 3도씨 가까이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료는 좀 크기가 작은데요.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스케일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오른쪽 스케일을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이 자료는 해수면 변화가 되는데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해수면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 SSP5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한 15m 이상의 해수면 상승도 2300년 정도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m 정도가 올라가면 사실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죠. 건물 한 5층 높이가 다 잠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낙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SSP1번이 우리가 가야 할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보면 지금 2015년입니다. 여기가 2025년 정도가 될 텐데요. 2015년부터 2025년 동안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그게 감소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기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줄어드는 시점이 2020년대에 오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시나리오가 SSP 2번 정도의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위험한 길이고 여기에서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3번으로 가고 5번으로 가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와서 이 2번조차도 굉장히 극심한 기온 상승을 만들어내니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SSP 1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시나리오에서 지금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SP 2-4까지만 가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좌절감이 많이 느껴졌는데 지금 ESG고 탄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 죽겠다 이게 이제 너무나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연 이번 시나리오로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사실 저도 좀 암담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변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떤가 하는 걸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지금 이건 작년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900년 초반대부터 지금까지 기온이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고기온 다 오르고 있죠. 중간에 없는 건 한국전쟁입니다. 기온이 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관측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가 좀 복잡한데 2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안쪽에 과거의 겨울의 기간이고요. 과거의 여름일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은 현재 최근의 겨울일수, 최근의 여름일수예요. 자, 그러면 겨울이 줄어든 게 보입니다. 겨울이 한 22일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여름은 20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따뜻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요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30년이랑 이제 2010년대 초반 기온을 비교했는데 어떤 절기를 놓고 봐도 모든 기온이 그래프가 지금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무조건 다 위에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절기에도 모든 시점에서 기온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의 기온보다 현재 한 100년이 지난 지금쯤의 기온이 모든 절기에서 다 올랐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극심한 기온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다들 말씀을 너무 잘 해주시고 전문성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전문성은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지구과학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점을 진단을 해보면 굉장히 극심한 기온 변화, 기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이것을 좀 늦추거나 막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만큼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론의 철학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어떤 그냥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차원에서 우리 제품을 사줘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제품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제품을 쓰면 좋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ESG도 담당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게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심인 테슬라를 좀 응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자라는 메시지까지 전해주셨고 처음에도 라이언님하고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모티베이티드, ESG 모티베이티드 인베스터 라는 개념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잠깐만 기후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또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지구과학 시간으로 돌아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업 듣는 줄 알고. 혹시 로시로버님께서 얘기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나 한마디 하고 싶다 있으실까요? 로시로브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과학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이제 외국인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전기 배터리 만드는데도 환경 오염이 든다, 환경 오염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항상 많이 보이고 미디어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로시로브님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위기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환경 문제를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거 말고 그죠? 지구가 그냥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대형 공장에서 전기를 만드는 게 소형 자동차에서 막 연료를 태우는 것보다는 환경을 어쨌든 아끼는 거고 또 그것도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일론은 또 ESS랑 태양광, 친환경 전부 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소음들 속에서 우리끼리라도 이런 얘기를 좀 하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있고 모여있고 다른 데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다른 데 이런 얘기 했다가는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하고 친환경 이야기하고 전기차 좋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내내 이제 금융시장에서 되게 외롭게 기후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듣기 싫어해요. 지겹고 그리고 무섭고 받아들이기 싫고 안 듣고 싶어. 알겠으니까 그만해.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일론이 춤을 추는 게 아닐까 싶어요. 춤을 춘다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춤을 춰서라도 니네들이 내가 하는 마음을 알아줘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제 그 로시로버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론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치면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 근데 그냥 그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배터리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고 전기차인데 전기 만드는데 석탄 연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런 걸 전부 다 생각하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응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인터넷에서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진짜 웃기는 게 로시로브님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ESG에 가장 진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테슬라잖아요. 근데 ESG 인덱스에 넣어주지도 않아. 또 ESG 평가를 하면 테슬라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는 회사들이 어디냐면 GM, 포드 이런 데예요. 정말 웃기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밖에 알아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 세계 이제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지금 가고 있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큰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를 지금 좀 약간 억울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니 누르지 않고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봐 라고 해버리면 너무나도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은 자동차 회사가 망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레이오프나 이런 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면 이해는 됩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람들도. 그리고 나도 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네. 테슬라가 진짜 기후변화에 제일 진심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배터리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환경오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니켈 채굴 과정에서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특허를 냈었고요. 또 배터리 제조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 공정보다 환경오염 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도 재활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환경을 굉장히 많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회사지만 앞으로는 그게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나온 임팩트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테슬라가 공장에서 돌렸던 전력에 비해서 솔라루프 패널을 통해서 생산한 전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는 본인들이 소비하는 거에 비해서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도 사실 숨쉬고 생활하면서 환경오염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건데 왜 그걸 테슬라한테만 뭐라고 하냐라는 게 이제 테슬라 팬들의 어떤 억울한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아사미 님도 기후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으신 거죠? 네. 저는 환경 쪽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온실가스 쪽 일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려봐도 될까요? 제가 하던 업무가 공장 굴뚝에 있는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많이 들여다봤던 게 이제 발전 시설들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발전 시설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다 석탄으로 이제 발전을 하거나 이제 LNG로 발전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국내 한 20% 정도 그 정도 비율은 원자력 발전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이런 정도로 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테슬라 투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테슬라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변혁을 줄 수 있다. 전기차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마켓을 만들고 시장 점유율 늘림으로 인해서 운송 부분에서의 어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이바지했다면, 이제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 사업들은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조차도 온실가스 배출 없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에너지 사업을 해보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알아봤던 테슬라 사업에 대해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테슬라 사업은 아까 테슬라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어닝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 사업 분야가 이제 약간 적자 구조로 좀 되어 있는데, 일론이 항상 테슬라든 스페이스X든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일론을 보고 느끼는 거는 천재적인 직관력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직통합 제조 기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회수하는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딥러닝을 통해서 비전 방식으로 자율주행하는 기술이라든지, 상당히 심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뤄내는데 엄청난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기술들, 그런 거랑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그래서 테슬라의 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의 사명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 가속화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솔루션 자체가 좀 이제 바뀌긴 했지만, AI 로봇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쪽으로 좀 추가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발전하고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저장하고 운송 수단을 만들고, 이 세 가지 꼭지가 이제 테슬라의 이제 사업 페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운송 수단은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에너지 사업은 발전하고 저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 저장 수단은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일론의 어떤 천재적인 직관력이라고 느꼈던 것은 그 15년도에 가정용 ESS 제품 출시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론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텍사스의 아주 작은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하면 미국 전역에 써야 될 모든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이제 관련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그 UCL이라는 대학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가계산한 걸 보여줬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시간당 소모되는 전기량이 425기가와트 정도 된다고요. 2013년 기준으로. 작년에 쓰였던 전력 사용량도 그렇게 좀 크게 변하진 않았더라고요. 이거를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이제 1000제곱킬로미터를 통상적으로 태양광이 1제곱킬로미터당 0.24기가와트를 생산한다고 해요. 그리고 태양광의 집진 효율이 21%라고 하면 대략 500기가와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시간당 발전하는 전력 생산량이 미국에 이제 필요한 전력 요구량의 425기가와트를 상회하게 되고 그 일론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면적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뭐 석탄 발전이든 LNG 발전이든 간에 이런 화석연료를 때우지 않고도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주로 이런 ESS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큰 이런 목적들은 일단은 이제 태양광의 어떤 에너지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메이크업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일단 태양광 발전 방식 자체가 기존의 이제 화석연료 발전 방식에 비해서 낮에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발전하지 않고 물론 풍력도 있겠지만 풍력도 바람에 부지하는 발전하지 않으니까 간헐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한계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저장하는 방식은 아주 옛날에는 양수 발전이라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심야에는 전력이 좀 많기 때문에 전력 단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펌핑을 해서 산 꼭대기로 보낸 다음에 대낮에 이제 전기가 모자랄 때 이거를 수력 발전을 이용해가지고 그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도 나오고 태양광 이런 저장 기술도 나오고 있는데 일론은 이제 다른 방식보다는 그 배터리한 방식이 나중에 시장에 선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그 세 가지 페이스 중에 전기차를 통해서 습득한 기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BMS 기술이라는 거예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열 관리하는 기술을 이제 ESS 쪽 기술에 연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가정용하고 산업용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 가정용 같은 경우는 파워월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파워월 2가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한 모듈당 13.5kW 정도를 저장을 해요. 그 정도면은 한 가정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는 충분한데 타사, 특히 LG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ESS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고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분포도가 넓은 땅에 이제 흩어져 있고 전력망 자체가 이제 불안해서 허리케인이나 뭐 자연재해가 왔을 때 종전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런 ESS 제품 시장화가 되어 있는데 파워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ESS 제품과 달리 기존 모듈을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최대 뭐 100kW 이상까지 이제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품화를 해서 이제 시장에서 꽤 이제 호응을 좀 얻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의 우선 순위가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 쪽에서는 약간 후순위로 좀 밀리다 보니까 좀 늦춰지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태양광 패널, 솔라 패널하고 배터리를 이제 좀 따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걸 묶어서 팔겠다라는 약간 좀 사업적인 방침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가가 좀 올라가고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사업적으로는 딜레이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용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솔라시티랑 합병하기 전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거는 산업용 배터리 사업이에요. 산업용 배터리 사업이 제가 파악한 건 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기존 발전 시설에다가 전력 보강용으로 설치하는 ES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우스 캘리포니아 에디슨이라고 하는 지역에 LNG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에서 항상 전력을 발전을 하면 일정량은 전력이 좀 남거든요. 이 전력이 일정량 꽉꽉 채워서 송전망을 보내줘야지만 가정까지 전력이 원활하게 가기 때문에 약간 잉여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잉여 발전을 하고 이제 전력이 원활하게 소비가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소비가 안 됐을 때 그만큼 남는 전력들을 ESS에 저장해 놨다가 이제 전력이 많이 쓰여지는 시간, 전력 부하가 좀 심한 시간에 ESS 전력을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LNG 발전을 조금 덜 돌리면서 연료비를 아끼면서 공존망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레거시 발전에 메이크업용으로 쓰여지는 ES 시장에도 테슬라가 좀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5년 전부터는 섬 지역에 대표적으로 하와이 카우아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디젤 발전소를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디젤 발전소라는 게 어쨌든 연료를 때우는 설비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연료비도 많이 들고 또 고장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테슬라에서 파워팩하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낮에는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또 남는 전력을 ES에서 저장했다가 밤에 태양광 발전이 안 됐을 때 ES에서 전력으로 온전하게 그 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을 해서 운영한 사례를 또 있었고 또 다른 섬에도 사례도 있었고 5년 전부터는 그렇게 소규모 단계로 이렇게 태양광하고 ESS를 접목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호주 지역이 이제 땅이 넓고 태양광 질이 좋아서 이제 대규모로 태양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 쪽에 이제 대형으로 이제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ESS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성은 좀 그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규모 자체는 기존에 이제 올해 이제 한 4기가와트 정도를 이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 한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배 정도 성장한 규모더라고요. 17년도에는 한 358메가와트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가 3,992메가와트니까 10배 정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배터리 데이 때는 1.5 테라와트를 생산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테슬라에서. 그러면은 지금 규모의 한 350배 이상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력 쪽에 이제 매출액이 한 7억 불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린으로서 단순히 예측하자면 그 매출액에서 한 350배 정도를 하게 되면 3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에너지 사업의 매출액이 아닐까. 대략 한 2조 달러가 좀 넘더라고요. 에너지 사업 자체는 일단은 지금 어차피 탄소 제로화 때문에 이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이런 배터리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설치를 해서 전력망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또 테슬라만의 또 소프트웨어 노하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접목이 돼서 지금 사업은 좀 순항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망성이 높고 배터리 수급이 조금 더 원활해지게 되면은 사업은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의 결과물 자체가 오실가스를 줄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구적으로도 되게 유익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린이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좋다더라. 그래도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이런 것 같아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이 가는 과정에서 주가라는 속성은 너무 빨리 반영했다가 그냥 다 됐네. 더 이상 서프라이즈 없는데 그러면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게 많이 보이냐면 금리가 낮을 때는 멀리 보여요. 멀리까지 보여.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잘 안 보여. 앞에 거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길게 보고 테슬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주식의 관점에서 거는 너무 중요한 지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응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지만 투자자들의 눈이 엄청나게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닝이나 이런 쪽에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거나, 그러니까 이유 없는 미스 맞아요. 났을 때는 바로 주가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참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변동성이라는 거는 저도 작년부터 경험을 했지만 무서운 회사다. 주린이 입장에서는 테슬라라는 주식이 정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웬만한 컨빅션이나 웬만한 리스크, 보통 이제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 있으면 주린이는 아무래도 작잖아요. 네. 근데 이게 크다 보니까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테슬라의 미래, 내가 생각하는 미래 있는데 이거 내가 빨리 말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스페이스X랑은 반드시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스타링크랑 저희 테슬라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위터에도 제가 몇 번 글을 남기긴 했지만 테슬라가 미래의 잠재적인 통신회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세미 트럭에다가, 세미 트럭은 이미 수신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 트럭에다가 그 FSD가 장착이 되면 자율주행으로 수신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유된 사람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지국이 필요 없는 통신회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세미트럭 그리고 FSD가 만나면 테슬라는 통신회사가 됩니다. 야,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그 손 안 대고 코 풀기 아닌가요? 이거 보면은 구글이나 다른 자율주행하는 회사들이 데이터 얻으려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테슬라는 그냥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주면서 데이터 갖다 주고 이거 뭐 세미트럭에서 이거까지 해주면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양재천 테슬라님이 생각하시는 테슬라의 미래는 통신회사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꿈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는 상상력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에 대한 거는 네. 그 이제 미래 그 석유라고 불리는 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데이터랑 이제 배터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리얼 월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배터리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그게 지금 준비된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밖에 없어가지고 테슬라는 지금 최근에도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배터리 광물 관련된 기업들이랑 그런 계약도 신규적으로 맺고 있고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 니켈을 또 공급받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기술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저는 이제 베타 테스트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화성에는 이제 산소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는 당연히 몰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산소 없이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이제 전기 자동차고 그리고 화성에서도 에너지를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 솔라 패널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ESS를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함으로써 이제 화성에서의 그런 도시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보링 컴퍼니도 이제 화성에서 이렇게 운송 기반의 이제 교통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터리 싸움이라고 했는데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이제 진짜 한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양재천님이 말씀해주신 통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스페이스X는 어찌됐든 이제 나중에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과거에 우리 인류가 이제 대항해 시대 신대륙을 이제 발견을 해서 거기서 자원을 막 얻었던 것처럼 이제 스페이스X는 우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구에서 최초로 소행성이나 다른 행성에 가서 자원을 채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소행성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히토류나 아니면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 아니면 또 미래의 신기술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초전도체 기술이나 이제 그런 광물들이 소행성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진짜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 그런 거를 합치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링 컴퍼니가 땅굴 채굴이랑 그런 관련된 기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 아마 소행성에서 그런 채굴이나 그런 데 또 사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통찰력이시네요. 혹시 영화 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초암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스파이스를 독점해서 우주에서 제일 큰 회사 독점 회사가 되는데 저는 테슬라가 미래의 초암 같은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베를린 외벽에 그래피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듄 그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The Spice Must Flow라고 해서 그 영화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스파이스는 꼭 흘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파이스가 소설에 나온 스파이스의 존재가 지금 현재에서는 일본의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원자재. 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사실상 독점을 하는 회사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되지 않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가 정말 매력적인 회사인 이유는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회사인 이유는 S커브가 굉장히 여러 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은 아직 침투율이 10%가 되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다. S커브가 끝나는 시점 아니면은 중간쯤에는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그 S커브가 다시 올 거고 그리고 그 뒤에는 에너지 S커브가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에너지랑 비슷할지도 모르고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어요. AI S커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FS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마지막 S커브는 거의 경제가 지금 현재 가지는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릴 그런 S커브다. 그래서 그 규모를 사실상 짐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보이는 거 몇 년 내에 확실한 거를 주가에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가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가져올 확률이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선택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트위터를 포함해서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한때 기관 투자자였던 입장에서 디펜스를 하자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은 그 막연한 맹신이에요. 주가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먼 미래에 분명히 이런 회사가 될 거니까 무조건 간다라는 직선적 사고는 위험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위험해요.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선적 사고는 안 된다. 왜냐면 여기까지 가더라도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첫 번째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된다 쳐요. 그런 된다 치자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그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죠. 1억 대가 생산할 수 있는데 2천만 대를 테슬라가 생산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러면 기존에 생산했던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거를 익스큐즈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져올래? 제발 좀? 그냥 놔두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른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수익도 내고 지구를 구하는데 응원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식이라는 관점이 어떤 이제 속성이 있는지도 이해하는 게 좋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네. 저도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썸머엠님 말씀을 제가 동의하는 게, 그 S커브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동의하는 거는 이호석님의 주가는 선반영을 빠르게 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보통은 선반영을 보통 월가 기준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월가 컨센서스를 깼다 안 깼다 하는데, 2022년에 대한 테슬라의 어닝에 대해서 월가의 컨센서스가 2019년도 2월 엔드에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 기준으로 100%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월가가 바라봤던 지금 이제 향후 2020년의 EPS가 어떻게 됐냐면은 12개월 전에 $6였거든요. 근데 6개월 전에 $8가 되더니 3개월 전에 9.5가 되더니 저번 달에 10.5가 됐어요. 이제 지금 11점 얼마 됐거든요. 그럼 이제 1년간에 예상치 자체가 YOY가 84%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생각하고 싶었던 게, 월가는 이 컨센서스가 되게 길게 잡혔더라고요. 이제 향후 5년에 돼야 연평균 성장률을 29%인가 30%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어쨌든 이제 포워드 EPS가 11.9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계산하면은 PEG가 2.5만 그렇게 좋지 않아요. 2.5씩 나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이거는 나 박제해도 되겠지만, 주가는 모르겠지만, EPS 못 나와도 13 나옵니다. 13 나오고, 2025년까지. 아니, 물론 이제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사실은 그 기업 자체보다는 매크로적인 것도 있고, 주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많이 걱정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죠. 길 가다가 번개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길을 안 나갈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약간 조금 너무 예외적인 변수를 놓고 얘기하면은, 자동차 판매대 수만 놓고 봐도 2025년도에 500만 대가 이게 뻥은 아니거든요. 그럼 차만 놓고 봐도 연평균 거의 50% 가까이 나와요. 그 에너지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흑자가, 제가 아까 에너지를 되게 낮게 본 게 아니고, 지금 에너지 이런데 이 정도인데, 에너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냐. 하면은, 제가 계산한 테슬라의 이제 포워드 PEG는 지금 830달러 그러네. 그러면 한 1.0 얼마거든요. 그럼 되게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5년도에 대해서 예상을 가미하자면은 500만 대를 팔았다. 내 ESP가 지금 54,000불인데 물론 나중에 차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은 게 향후에 나올 차들이 사이버 트럭 같은 차들이 더 비싸요. 그럼 ASP가 6만 달러는 갈 거라 봐요. 4년 뒤에. FSD 다 떼놓고 봐도 매출이 거의 3천억 달러는 될 건데, 근데 지금 애플의 넷마진이 이제 25.7% 정도 되는데, 저는 테슬라의 넷이 이제 25%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자동차만 놓고, FSD 보고 다 치우고. 그러면 규모가 비슷해요. 그럼 정말 안 좋게 봐서, 그러면 결국 마켓캡이 애플보다 못날 게 없잖아요. 근데 3배 오르는 거지, 3배. 네. 그리고 애플은 제가 알기로 월가 기준이긴 하지만 연평균 CAGR이 8%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PEG가 좀 높아요. 약간 가치주의 범주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하락폭도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 게 그 이유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계산하고 전 나름대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뭐 전기차가 나중에 뭐 완전히 뭐 침투율이 3년 뒤에 뭐 50% 60%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블룸버그 데이터가 조금 보수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걔네들이 한 2030년에 60%를 보고 있고 제 전기차 침투율이 2025년도에 이제 30%를 보고 있는데, 정말 30%일 때 500만 대에서 찍었다면 연평균 성장률을 과연 10% 20% 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한 번씩 해요. 물론 주가는 저는 당장은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욕할 수도 있지만 저는 600도 가고 500도 간다 보거든요.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테슬라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월달에 들어왔거든요. 그전에는 코로나 터지고 저는 이제 기회다 싶어서 항공주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알아보다 보니까 테슬라가 맞겠구나 했는데, 그때 선반영이 좀 세게 됐던 상태여서 제가 $900 막 평단이 나중에는 850인가 이래 가는데, 나중에는 테슬라 3월달에 50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 밸류가 이게 아닌데서, 제가 수량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많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좀 평균보다 밑일 수가 있는데, 제가 매수한 기간, 제가 9개월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샀거든요. 9개월 동안. 그 기간은 좀 제가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이제 있으니까 그 상대 기간은 제일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매일 사셨다. 네, 그리고 이제 절대로 이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저는 솔직히 올해 $2,000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생각.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미래 가치가 지금 할인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올해 그냥 저는 1,300, 1,200만 가도 진짜 잘했다라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언젠가 경기가 회복이 되고 다시 그 기업의 본연적인 가치를 이제 다시 이제 받게 되었을 때, 그 시점은 누구도 모르고, 이제 막 테슬라가 2년, 3년 행보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되었을 때, 그때 폭 떠오를 때 그 누구도 몰라요. 안 들고 있으면 몰라요. 제가 1년 반 정도 이제 테슬라를 들고 있으면 느낀 게, 시점을 몰라요. 그리고 반등한 느낌이 와가지고 들어간다? 절대 안 돼요. 이미 들어가기 전에 16%씩 올라가 있어요. 이미 또 하락할 것 같아서 던지려고 하잖아요. 이미 그 전에 16%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측을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너무 하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또 너무 대출 같은 거 하시면 이게 사실 멘탈이 사실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좀 여윳돈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대출 쓰시더라도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옷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리스크 톨러런스에 맞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보유량을 계속 가져가는 거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머님이 듄 얘기를 하셨는데, 듄.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되게 재밌는 상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 트친 분들하고. 저도 좀 비슷한 상상을 했는데, 먼저 하신 분이 그 기양님인가요? 되게 재밌는 상상. 얼마 전에 이제 리튬 채굴이 좀 많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일론이 트윗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리튬을 채굴하는 아주 쿨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서머님이 얘기했던 텍사스 기가베를린 그 그래피티랑 약간 접목을 해가지고, 영화 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파이스 캐는 그 기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쓱쓱쓱 긁으면서 이제 스파이스를 채굴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텍사스가 있는 그 지역이 리튬이 상당히 지표면에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공상과학의 영역이지만, 뭔가 테슬라에서 리튬을 좀 채굴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좀 새로운 기술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상상을 얼마 전에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광물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 이제 채널에서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리튬 특히나 이번에도 보면은 그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네, 이효성님도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또 다니시고, 네네. 후보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그리드 뭐 이런 얘기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 전체가 붕괴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일론이 에너지 쪽의 그리드를 다 장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상상으로. 왜냐하면 태양광이 전 세계에 다 각각 가정집마다 다 풀리고 나라마다 다 풀리고 그리고 자동차가 전 세계 에너지 배터리와 ESS와 자동차가 전 세계에 뿌려지면 충전을 하려면 그 또 다른 데 지역에서 충전을 하고 이러는데 에너지 교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교환할 때 수수료만 받아도 네. 그 시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론이 그 수수료를 할 뭐 포인트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거를 할 암호화폐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게 대상에 이제 올라온 게 비트코인이었고 뭐 도지코인이 한번 물방에 올라왔었고 이런 뭐 미래에 어떤 암호화폐가 될지는 모르고 뭐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큰 꿈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밑에 이 바닥에서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게 거래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랜잭션, 누군가 팔고 누가 살고 이 과정이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고 유가, 원유가 가치가 있었던 이유는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이었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데이터 그리고 전기 이게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전기를 무엇으로 거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코인들이 후보군에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 장악을 한다면 테슬라가 가장 선두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트위터를 산 것도 관련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바이낸스가 또 에쿼티 투입을 또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트위터 세상을 웹3와 비슷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로 만들겠다 이런 보관들도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 트위터 인수함이 이제 스타링크랑도 엄청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통 지금 아프리카나 이제 다른 여러 지구상에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아직 인터넷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 나라들도 많고, 그리고 은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가들이랑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트위터랑 이제 스타링크가 필수적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트위터에서 코인 관련된 뭐 개인 지갑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던가, 일단 스타링크를 통해서 먼저 그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인터넷을 전부 다 보급을 한 상태에서 나라의 사람들은 자국 화폐나 그런 거에 매우 취약한데 그거를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각자 개인 지갑이나 이제 그런 게 생기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각자의 은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코인을 또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랑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인수했다고도 봐서 아마 코인 쪽도 생각을 크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네. 미래의 일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네. 네, 제가 여기서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일론만 생각을 하는데, 일론이 가장 성공한 것은 금융회사 페이팔로 가장 성공을 처음에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인 사람이죠. 특히 인터넷 금융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최초의 때문에, 권위자? 네, 최고의 권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핀테크 회사의 아버지죠. 최근에 주가가 좋진 않지만 페이팔. 좀 색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 AI 데이에서 테슬라가 시뮬레이션을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뮬레이션이 뭐 물론 앞으로 만들어갈 가치를 놓고 보면 뭐 FSD나 뭐 전기차나 뭐 에너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난 영역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테슬라가 FSD를 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시키는데요.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에
비추적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AI 데이를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테슬라가 8대 카메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토대로 이제 그 백페이스 공간을 그린 다음에 그걸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거든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배웠던 걸 현실 세계에 그대로 들고 오려고 하면 시뮬레이션 안에 이제 그 결국 현실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빛의 이동, 그리고 이제 그 렌즈가 있으면 렌즈의 굴곡, 그리고 이제 그 CCD에 전달될 때 어떻게 그 효율을 통해서 전달될 건지, 이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에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디테일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 말하자면 뭐냐면 물리 엔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리얼 엔진 아니면 뭐 유니티 이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리 엔진이고, 그리고 그 물리 엔진의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는 이미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정도의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세계에서 이제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뭐 게임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뭔가 또 색다른, 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색다른 무언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얘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놀랍게도 AI도 제일 앞서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제 연구실 후배 중에 은행 다니다가 갑자기 돌연 AI 전공하겠다고 박사 받고 지금 네이버 AI에서 지금 뭐 팀장하고 있는 친구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랑 얘기했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왜 AI 하는 사람들 중에 연봉을 안 줘도 테슬라로 가려고 하냐,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AI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뭔가 아웃풋을 얻어내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리고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좀 안 주더라도 난 가서 해보고 싶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해봐야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기껏 해봐야 뭐 이미지 인식밖에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저기는 지금 뭐 날라다닌다고 하고 뭐 하니까 그래도 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화성 이야기도 나오고, 뭐, AI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좀 뜬구름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렇게 큰 꿈도 꾸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자동차 산업에서부터 또 포텐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S커브가 이루어질 때마다 뭐 회사도 주가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 테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훈장 같은 느낌인데, 반대로 테슬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테슬라빠, 테슬라에 미쳐 있는, 그냥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간극이 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내가 테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회사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구체적인 자료나 혹은 자기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반대 입장에서 테슬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실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쟁사에 대한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최소한 그 테슬라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테슬라만큼 공부는 하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첨언 드리자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 테슬라의 각각의 산업, 그리고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뭐 매출과 이익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를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 공부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투자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점점 단순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사실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된 뭐 소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예전만큼 보지 않아요. 뭐 보긴 보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는 편이고, 예전만큼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뛰어난 경영자이자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회사의 CEO가 훌륭한 경영자이면서 또 훌륭한 엔지니어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이고, 거기다가 또 아주 뛰어난 인사이트까지 가지고 있어서 미래의 어떤
삶을 바꾸는 그런 쪽에 대해서도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일론 머스크 밑으로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직이라면 나의 재산을 맡겨놓고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편하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범인인 나보다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훨씬 더 많은 뭔가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습을 더 많이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바꿔내는 크기만큼 결국은 그게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거고 주가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사실은 뭐 지나가는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회사의 어떤 사소한 어떤 뭐 잡음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포커스가 테슬라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뭐 가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제 개인적인 어떤 취미 뭐 이런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주가의 고유의 변동성 때문에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좀 약간만 멀리서 큰 틀에서 봐주시면 투자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가치 있는 일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큰 어떤 성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단가가 낮은 분들은 마음이 편하죠.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가정과 한다는데 좋은데 이제 새로 들어오시려거나 아니면은 단가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미 이제 고점 네. 대비로는 한 30% 빠졌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고민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데 또 도움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너무 친해 보여가지고 야 니네 여기 들어올 거라면은 다 공부하고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버리면 그 솔직히 말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배려를 치는 것도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얘기한 것만 생각해봐도 봐봐요. 뭐 경영 그리고 막 기술, 엔지니어, 막 모든 사람들이 뭐 종합 예술이야. 근데 그거 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회사가 돼버렸고 이걸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저는 이제 딱 하나 모티베이션을 딱 주면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잖아요. 이 지구가 아까 뜨거워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더 막아야 되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 되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혹시 이거 난 진짜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싶은 분 있으실까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간을 많이 녹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그만큼 시간을 이제 투자 쪽에 이제 녹여내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셨던 얘기는 그만큼 아직 시간을 이제 기업에 투자를 아직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못 하신 하니까.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약간 시간을 좀 기업과 같이 성장하면서 투자자의 마인드도 공부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리얼 치킨 보이님과 치킨을 뜯으면서 아마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꾸며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밤을 지새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 AI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녹아있는 그런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한테타님이 우리나라의 테슬라 1호 뒤에 있는 저 차를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지구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네.